자, 11월 24일입니다. 네, 오늘이 5일차네요. 전체 수업이 16번 있고요. 그 중에 지금 5일차 진행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기능은요. HTTP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이 HTTP 클라이언트라는 기술이 보급화되면서 프로그램 간의 어떤 장벽이 없어지고 네트워크 처리가 굉장히 일반화가 돼요. 순수한 자바스크립트에는요, XML HTTP 리퀘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아서 우리가 흔히 그 AJAX 혹은 아작스라고 부르죠. 이 기술을 이야기를 하죠. 이 기술을 사용하면은 자바스크립트가 URL을 통해서 흔히 백엔드라고 부르는 그 RESTful 서버에 접속을 하면요, 이 백엔드가 뭔가 이제 데이터 처리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JSON으로 줍니다. 자, 그 백엔드를 구현할 때 쓰는 노드 자체도 이 XML HTTP 리퀘스트라는 클래스를 그대로 쓰진 않아요. 얘는 웹브라우저 안에만 존재하는 클래스지 웹브라우저를 벗어나면 없거든요. 대신에 Node.js 자체적으로 HTTP라고 하는 내장 모듈이 있어요. 이 모듈을 쓰면은 AJAX랑 똑같은 기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URL로 접속하고 결과를 JSON으로 받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AJAX라고 부르는데 사실 AJAX 기술의 진짜 맞는 이름은 그냥 통신이에요. 통신 기술이에요. 그걸 단지 웹브라우저 안에서 실행되면 특별히 AJAX라고 그냥 특별 대우하는 것 뿐이지 원래는 이 AJAX가 가장 후발주자예요. 노드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PC용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하니까 통신 모듈을 당연히 탑재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백엔드와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이게 AJAX 기술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AJAX는 그냥 프론트 쪽에서만 쓰는 거지 백엔드가 그걸 뭐하러 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프론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백엔드가 있어요. 얘네들끼리는 같은 사이트예요. 내가 만든 프론트가 있고 백엔드가 있고, 그래서 이 사이트의 주소가 뭐 hello.com이라고 하죠. 그럼 같은 사이트 안에 있는 프론트와 백엔드는 그 웹브라우저에 표시되는 도메인 부분이 동일하잖아요. 그때는 꺼리낌 없이 AJAX가 왔다 갔다 해요. URL로 접근하고 JSON으로 결과를 받고 이게 가능해요. 근데 다른 외부 시스템과 연동을 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world.com 이라고 해서 여기 시스템에 있는 어떤 백엔드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데이터를 연동하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프론트가 이 다른 사이트에 접근을 하면요, 웹브라우저에 표시되는 도메인은 이거죠. 근데 브라우저 상에 표시되는 도메인과 다른 도메인의 그 시스템으로
AJAX 요청을 하면은 웹브라우저가 이 통신을 막아요. 보안 문제 때문에 이걸 못하게 차단해요. 이거를 CORS 제약이라고 합니다.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도메인과 AJAX로 접근하는 도메인이 다를 경우에 웹브라우저 단에서 접속을 차단합니다. 보안상의 이유로요. 만약에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이쪽 백엔드에서 외부 접속 허가를 하는 코드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CORS 제약에 걸리면 프론트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백엔드에서 직접 통신 기술을 접속하면은 접속하려는 대상 시스템이 어디건 간에 무조건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거는 허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프론트는 우리 사이트 안에 있는 백엔드에 접속을 하고요. 이 백엔드가 다른 시스템에 대신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받아오고 그걸 다시 프론트한테 줍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백엔드를 프록시라고 합니다. 접속을 중간에서 대행해 주는 거죠. 외부 시스템을 연동하려면 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일부 오픈 API들은 처음부터 그냥 외부 접근을 허가하게끔 만들어 놓긴 하는데 그거는 오픈 API니까 그런 거지 실제 상용 시스템이 외부 접근을 허용해 놓을 리가 없어요. 보안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SNS 로그인 같은 거예요. SNS 로그인 관련 예제 보면은 뭐 리액트에서 카카오 연동 로그인하기 뭐 그렇게 온라인에 글 돌아다니는데 그거 되게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에요 사실.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프론트에서 카카오 로그인을 직접 로그인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카카오로 로그인해서 결과가 오면은 그 다음에 이 프론트는 이 로그인을 한 게 기존에 우리 사이트에 로그인을 했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처음 로그인하는 거라면은 간단하게라도 가입 절차를 밟아줘야 돼요. 근데 회원 목록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백엔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데이터베이스는 백엔드가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해봐야 1도 쓸모가 없어요. 이렇게 갔다 오면은 나중에 백엔드랑 한번 또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로그인 연동할 때 가장 정석적인 형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데이터 한번 검토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JAX 기술은 백엔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죠. 결국은. 외부랑 연동할 때는 전부 백엔드가 중간에서 대행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정석입니다. 자,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AJAX를 구현하면 XML HTTP 리퀘스트 클래스를 써서 기능을 구현해요. 이걸 AJAX라고 하죠. 웹브라우저에서 구현하면은 기존 웹페이지는 새로운 컨텐츠 표시할 때 페이지 리프레시가 필수인데 AJAX를 쓰면 새로 고침 없이 다른 URL의 내용을 자바스크립트만으로 로딩해서 특정 도메 출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CORS 제약으로 인해서 현재 브라우저가 접근하고 있는 HTML에 속한 도메인과 다른 도메인의 URL은 접근 불가하다. 이걸 접근하려면 AJAX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해당 접근 해당이 글자가 바뀌었네요. 해당 접근이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허용해야만 가능하다. 네, 조금 전에 드린 이야기고요. 근데 백엔드에서 HTTP 클라이언트를 써서 같은 기술을 구현하면은 XML HTTP 리퀘스트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소켓 통신 기술을 쓰기 때문에 어떤 도메인으로든 접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노드를 구현하는 거는 뭐 자바나 뭐 C++ 이런 걸로 네트워크 구현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죠.
자, 원래 Node.js는요, HTTP라고 하는 내장 모듈을 쓰는데, 이게 사용성이 다소 번거로워요. 뭐 1번 예제로 그냥 Node.js 순정으로 구현하는 법을 소개해드리긴 할 텐데, 아무도 그렇게는 안 써요. 실제로 AJAX 구현해본 경험이 있으시면은 요거 순정으로 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라이브러리를 쓰죠. 그래서 코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해서 개선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엑시오스랑 리퀘스트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엑시오스 같은 경우는 범용이에요. 프론트에서도 사용하고요. 백엔드용 노드에서도 사용하고요. 심지어는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도 씁니다. 리퀘스트라고 하는 거는 백엔드를 위한 노드.js 전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라이브러리를 하나 접목해서 사용을 해볼 텐데, 라이브러리로서 권장해드리는 거는 엑시오스입니다. 왜냐면은 이 엑시오스가 리액트나 일반 바닐라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많이 쓰여요. 프론트 쪽에서도 활발하게 쓰여요. 근데 얘가 백엔드에서 쓰나 프론트에서 쓰나 코드 변화가 1도 없어요. 심지어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을 위한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도 코드 변화가 전혀 없이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그냥 그대로 돌아가요. 만약에 나는 노드만 할 거다 라고 하시면은 이거를 선택하셔도 뭐 큰 차이는 없는데, 나는 이것저것 다 할 일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코드가 하나로 통일되는 게 좀 더 낫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엑시오스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이 엑시오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npm 명령어로 조금 있다가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자, 개요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코드 통해서 한번 보죠. 자, 1번 파일입니다. HTTP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그 웹브라우저로 접속할 수 있는 콘텐츠를 그냥 가져오는 거죠. 자, 웹브라우저로 접속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요 예제를 제가 파이썬 할 때도 쓰는 파일이라서 여기 파이썬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요. 브라우저로 봤을 때 페이지 소스 보기에 나오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긁어오는 거예요. 사실 AJAX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자, 노드 순정 코드입니다. HTTP라는 모듈을 참조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었던 로그 헬퍼를 가져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었나요? 앞으로 출력은 웬만하면 얘를 계속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접속해서 컨텐츠를 긁어올 주소를 지정합니다. 컨텐츠는 제가 온라인에 이미 띄워놨습니다. 이 객체를 통해서 http.get 이라고 해서 접근할 URL을 주고 콜백 함수를 지정하면 이 URL에 접근했을 때 이 콜백이 실행이 돼요. 이 RES는 결과가 들어오죠. 근데 만약에 URL이 잘못되었거나 라는 등의 이유로 에러가 난다면 이 REQ 객체한테 이벤트를 정의합니다. 얘가 통신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에러라는 이름의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요. 그럼 우리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할 함수를 연결하면은 에러 정보 출력하고 뭐 메시지 내용 한번 출력해봤어요. 그러니까 URL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URL이라고 치면 실행했을 때 그런 자,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근데 이건 아무래도 서버상의 에러가 나와야겠네요. 자, 근데 이 HTTP 모듈을 사용할 때 약간 골치 아픈 게 뭐냐면요. 이 URL로 접속했을 때 가져오는 콘텐츠가 꼴랑 텍스트 두 줄일 수도 있고
텍스트가 한 10,000줄 정도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 URL에 얼마만큼의 컨텐츠가 담겨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get이라는 함수는요, 이 컨텐츠를 한꺼번에 다 가져오질 않아요. 그럼 대용량 파일을 한꺼번에 다 가져오는 거랑 똑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그냥 일정 용량만큼 쪼개서 받아요. 이걸 쪼개서 계속 이렇게 받아요. 한 줄, 두 줄. 약간 좀 애매하시면은 행 단위로 쪼개서 받는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거예요. 그걸 그렇게 쪼개서 받아서 맨 마지막 줄까지 다 결과를 받으면은 이제 끝났다라고 처리를 해줘요. 자, 파라미터로 받는 이 RES한테요, 이벤트를 겁니다. 데이터라는 이벤트는 데이터가 계속 수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수신되는 거를 미리 준비한 빈 문자열에다가 계속 결합을 해요. 이게 몇 번 실행될지는 알 수 없어요. 컨텐츠 양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컨텐츠를 끝까지 다 가져오면 마지막에 end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니까 그때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를 여기다 계속 누적하고 있다가 끝나면 그걸 여기서 한 번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코드 전개 자체가 약간 좀 깔끔하지를 못해요. 원래 생겨먹은 게. 자, 어쨌건 컨텐츠를 긁어오긴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URL이 딱 요거여서 이렇지, 네이버가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그쵸, 접근 에러.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 HTTPS가 그냥은 안 된단 말이죠. HTTP로 접근할 수 있는 주소가 자, 제가 그냥 임의로 아무 사이트나 주소를 좀 가져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웹브라우저에서 소스 보기 했을 때 나오는 요 내용 있잖아요. 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다 긁어 옵니다. 그냥 그대로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컨텐츠의 유형이 뭐가 됐건 간에 그냥 소스 보기 했을 때 나오는 거 그대로 다 가져오는 게 에이작스의 진실이에요, 사실은. 근데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는 기왕이면은 가져오는 내용이 제이슨인 게 제일 다루기 편해서 주로 제이슨을 쓰는 것 뿐이에요. 그냥 소스를 그대로 긁어오는 것 뿐입니다. 자, 근데 이 HTTP 객체이기 때문에 프로토콜이 HTTPS로 접근하는 경우는 사용을 못해요. S는 좀 더 다른 식으로 접근이 필요한데 어차피 엑시오스가 되면은 HTTPS를 별로 구별 안 하고 지원을 하니까 굳이 오늘 HTTPS까지 들먹이진 않을게요. 자, 첫 번째 결론은 노드가 제공하는 HTTP라고 하는 저 객체는 컨텐츠 유형을 막론하고 그냥 URL로 접근해서 그 페이지의 컨텐츠를 긁어온다. 그게 다예요. 자, 근데 이제 같은 예제를 엑시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사용했을 때 코드가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이번 교시에 살펴볼게요. 자, 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바닐라 스크립트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고 리액트에서도 쓸 수 있어요. 굉장히 편해요. 물론 jQuery를 쓰시는 경우는 이제 $.ajax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얘를 접목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jQuery AJAX 함수도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자, 리퀘스트 엑시오스를 가져오는데 얘를 가져오기 위해서 일단 npm 명령어로 설치 한번 하셔야 되고요. 로그 가져왔습니다. 아까랑 동일한 URL 지정합니다. 자, 모든 HTTP 통신은 기본적으로 비동기 처리입니다. 비동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결과를 콜백으로 받는 거. 두 번째는 프로미스 객체를 지원하는 거. 프로미스에 대해서 우리가 파일 출력할 때 충분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AJAX를 처리하는 모듈이 최신 것들은 거의 대부분 프로미스를 지원을 해요. 자, axios.get 하면서 접속할 URL을 만들면 얘가 프로미스 객체를 리턴합니다. 이걸 조금 더 고전적으로 코딩을 해보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axios.get이라고 호출해서 프로미스 객체를 리턴 받으면 얘가 내부적으로 통신을 해요. 그래서 이 프로미스의 메서드 체인으로 연결된 then, catch, finally 요 메서드들을 순차적으로 호출을 하는데 통신 처리가 성공하면은 then 그리고 여기서 결과를 뿌리고 끝나면 finally 통신하다가 실패하면은 캐치 그리고 끝나면 파이널리 이런 순으로 넘어가죠. 제어가 파이널리는 필요 없으면 빼셔도 됩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변수를 만들지 말고 그냥 axios.get을 이 자리에 한꺼번에 놓자 라고 추락해서 코딩한 게 배포해드린 예제 스타일인 거죠. 자, 성공했을 땐 엑시오스는요 이 리스폰스라고 하는 이 응답 객체 안에 통신에 필요한 HTTP 헤더라던가 그런 각종 부가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브라우저 소스 보기에 나오는 그 결과값은 response.data라는 요 키 안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뽑아내면은 브라우저한테 보이는 그 같은 내용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에러가 났을 땐요 에러가 났을 때는 약간 처리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엑시오스가 시스템의 접속조차 시도하지 못한 경우 랜선이 뽑혀 있다거나 뭐 그런 이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엑시오스 자체적으로 에러 코드를 갖고 있어요. 예를 보여주셔도 되는데 접속은 잘 했는데 해당 백엔드에서 에러가 났다. 그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백엔드에서 이제 에러 코드를 주거든요. 그 에러 코드는 리스폰스 안에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error.response가 undefined가 아니라면 error.response.status라고 하는 건 HTTP 상태 코드를 뜻합니다. 이 값이 200이면은 OK, 404면은 not found, 401은 권한 없음, 로그인 필요, 403은 접근 금지. 폴더에 접속했는데 그 안에 index.html이 없는 경우예요. 500번대 에러는 접속 대상 자체가 현재 에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백엔드는 그 자기한테 접속한 그 클라이언트한테 프론트가 됐건 뭐 그 어떤 대상이건 자기한테 접속한 대상한테 이러한 숫자 값을 통해서 결과 상황을 알려줍니다. 200이면은 성공, 404면 주소 잘못 보냈어. 401은
너 여기 들어올 권한이 없다. 403은 폴더까지 들어왔는데 그 안에 보여줄 내용이 없다. 500번 때는 나 지금 에러 나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error.response.status 텍스트라는 거는 이 번호 값에 대한 간단한 영문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결합해서 error msg라고 만든 다음에 출력을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백엔드를 만드시게 되면은 요 상태 코드와 상태 값을 여러분들이 직접 프론트엔드한테 어떤 값을 줄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값들을 기억하는 거는 웹을 개발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값이에요. 왜냐면 프론트엔드랑 백엔드가 서로 주고받는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사실은 이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finally 여기서는 promise 방식 끝났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제가 엑시오스를 안 깔았네요. 터미널에서 깔게요. npm install save 2개 엑시오스. 자, 설치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미스 방식으로 HTTP 요청, 그리고 프로미스 방식의 결과, 요만큼 결과 떨어진 거고, 마지막에 핀. 근데 주소를 다르게 했다. 자, 그러면은 404 에러 메시지는 not found. 페이지를 못 찾는 거죠. 근데 도메인 자체를 다르게 했다. 그럼 이때는 에러 코드가 안 나와요. 왜냐면은 이런 사이트 자체가 없으니까 접속도 못 해본 거예요. 그때는 요것만 표시가 되고 접속조차 못 해봤으니까 여기는 안 하는 거죠. 이거는 백엔드에 접속했을 때 백엔드에 접속했으나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만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 여기가 안 나온다면은 백엔드에 접속조차 못 해본 거니까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여기가 접속해 에러가 났다고 하면은 뭐 URL을 확인한다거나 아니면은 그쪽 백엔드에 에러가 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즉 나한테 잘못이 없을 여지가 있는데 이게 안 나오고 여기만 나왔다 그러면 100% 내 잘못이에요. 그쪽 시스템이 셧다운 되지 않은 이상은 100% 내 잘못이에요. 접속조차 못 해본 거기 때문에. 자, 이것이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교시에는 요거를 async await로 적용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JSON 데이터 받는 거, 그리고 파라미터 전달하는 거, 이렇게 체크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교시에는 실제 응용해서 오픈 API 한번 연동해 볼 겁니다. 영화진흥원 데이터 연동해서요. 실제 영화 박스 오피스 데이터를 받아서 한번 출력을 해볼 거예요. 올빼미라는 영화가 있나요? 뭔지 모르겠네. 어제자 박스 오피스 데이터입니다. 실데이터예요. 자, 실습을 35분이니까 8시까지 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8시 10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3번 예제입니다. 3번 예제는 2번 예제랑 결과가 동일한데요. 코드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래서 코드를 좀 비교하면서 볼게요. 자, 모듈 참조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접근하는 URL 동일합니다.
아까 2번으로 했었던 거는 프로미스 객체를 진짜 프로미스 방식 그대로 진행을 한 거고, 오른쪽 거는 프로미스 방식을 에이싱크 어웨이트로 바꾼 겁니다. 에이싱크 어웨이트를 쓰기 위해서는 에이싱크 키워드가 적용된 함수 안에서만 어웨이트 키워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함수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딱히 UI적인 구현이 없는 백엔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는 뭔가 클릭했을 때 동작하거나 그렇게가 되는데, 얘는 그냥 일괄적으로 다 실행되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이싱크 키워드가 적용된 즉시 실행 함수를 주로 많이 써요. 이 안에서 결과가 저장될 변수를 하나 준비하고요. 비동기 처리로 구현되던 기능을 여기서 그냥 이렇게 호출해서 결과를 den에 연결된 콜백으로 받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await를 적용해서 return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의 구현이 이렇게 한 줄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den에 연결되는 콜백 함수로 전달되던 이 결과를 담고 있는 파라미터가 그냥 리턴 값이 됩니다. 콜백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리턴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자바스크립트에선 굉장히 메리트가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트라이 블록 안에서 성공했을 때에 대한 처리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까도 결과 출력할 때 response.data를 결과를 출력했죠. 여기서도 response.data를 미리 준비한 변수에다가 담습니다. 자, 프로미스 방식에서는 통신을 처리하다가 에러가 나면은 이 캐치 블록으로 건너뛰죠. 근데 에이싱크 어웨이트는 트라이 캐치로 감쌌기 때문에 에러가 나면 이 캐치 블록이 실행됩니다. 여기를 실행하다가 에러가 나면은 결과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캐치로 가버리는 거예요. 통신을 하다가 에러 나면 캐치로. 그럼 리턴 값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에러 처리는요, 여기 왼쪽 코드랑 동일하게 복사해서 가져오되 주석만 걷어냈습니다. 결과 출력까지 마무리했고요. 그러니까 두 개 문법을 잘 비교해 보시면 그 흘러가는 원리는 걷어내더라도 코드의 패턴만 보더라도 얘가 훨씬 덜 복잡하다는 거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비동기 처리는 async await를 기본으로 합니다. 자, 뭐 구문은 이제 이렇다 치고요. 여기에 내용을 좀 더 얹어보죠. 여태까지는 결과 데이터를 계속해서 그 문자열로만 받았거든요. 이번에는 제이슨 데이터에 접근을 하려고 해요. 제이슨 데이터가 문자열보다는 좀 더 데이터가 잘 정제되어 있으니까 원하는 값들을 추출하기가 좀 더 수월하죠. 근데 접근하는 대상이 제이슨이건 XML이건 HTML이건 엑시오스 입장에서 접근 과정 자체는 차이가 없어요. URL로 get해서 결과값 받아오고 문제 없으면 response.data로 뽑아내고 준비된 거를 변수에다가 넣고, 만약에 에러 나면은 여기가 실행되는 건데 에러 안 나면 캐치는 건너뛰니까 그 변수를 갖고 원하는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리턴 받는 게 이제 더 이상 문자열이 아니고 그냥 제이슨이라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한테 제이슨은 원래 자기가 쓰던 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전문 전체가 response.data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제이슨에 담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쓰이는 요 제이슨은 그냥 이거예요. jason.gradeCard 배열이네요. 반복 돌려요. 포이치 함수로 콜백 받으면 이 v는 요거 하나가 v가 되겠죠.
그러면은 i는 인덱스 번호가 되고요. 자, 그래서 그 정보에서 필요한 변수 값들을 로거.디버그 함수로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보니까 왠지 실행이 안 될 것 같아. 아, 문제없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포인트는요, 제이슨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특별한 가공 처리 없이 그냥 자바스크립트 변수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비슷한 형식의 예제를 하나 더 볼게요. 지금 우리가 노드를 개발하고 있지만 지금 이 노드는 다른 백엔드에 접속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일종의 그 프론트엔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미리 준비한 백엔드 주소예요. 자,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 결과가 0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런 거 설명드릴 때 제가 제일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네이버거든요. 자, 네이버 웹툰 페이지입니다. 자, 노교 웹툰에 대한 URL이에요. 자, 요 URL 하고 그 다음에 수요 웹툰의 URL, 이번에는 월요 웹툰 3개만 할게요. 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런 식으로 웹툰 페이지들이 쭉 있어요. 요일별로 다 있고 최근에 메일 웹툰이라고 해서 이제 불규칙적으로 올라오는 애들도 생겼어요. 그래서 페이지 수는 전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플러스 메일 웹툰까지 해서 전체 한 페이지입니다. 자, 인터넷 URL에서 물음표가 등장하면은 그 물음표 뒷부분으로는 모두 변수입니다. 실제 URL은 이 앞에까지예요. 사실 우리가 웹브라우저에 입력하는 이 URL이 결과가 아무리 HTML이 나온다고 해서 이 URL이 HTML에 접속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웹브라우저 URL은 전부 무조건 백엔드에 접속을 해요. 서버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웹서버를 구현하면은 그때 설명이 될 거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물음표 뒤로 전달하는 거는 백엔드에 전송하는 변수 값이라는 거예요. 그럼 변수를 제외하고 나면 URL이 전부 똑같잖아요. 결국 한 페이지라는 거죠. 대체로 레이아웃이 똑같은데 내용만 바뀌면은 하나의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변수값만 바꿔서 컨텐츠만 변경하는 거예요. URL을 통해서 접근할 때 변수를 보내는 방식이 총 4가지가 있는데 get, post, put, delete라고 해서 총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구별은 우리가 직접 구현할 때 확인을 할 거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URL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 이거를 get 방식의 전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URL에 포함된 변수 문자열을 통칭 쿼리 스트링이라고 부릅니다. 이 쿼리 스트링은요, 물음표 찍고 key equal value 또
또 필요하면은 and key for value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백엔드 프로그램은요, URL에 전달된 이 변수를 갖다가 판단해서 적합한 결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엔드 입장에서 URL은요, 하나의 함수예요. 이게 함수 이름. 그리고 얘는 파라미터예요. 백엔드한테 URL은 진짜로 함수예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가 백엔드에 접속하는 거는 그냥 함수 호출하는 거예요. 리턴 값 받으려고. 자, 오늘 샘플로 보여드린 요 예제에 적혀있는 이 주소는요, 두 개의 파라미터를 전달받는 URL입니다. 물음표하고 num1은 1, 2, 3 and num2는 4, 5, 6 이렇게 보내면 두 개에 대한 합산 결과를 보여줘요. num1과 num2입니다. 제가 잘 오타냈어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num1과 num2를 전달하면은 거기에 대한 합산 결과를 보여주는 그 백엔드입니다. 이거를 이제 엑시오스로 접속을 할 때는요, 자, 또 즉시 실행 함수 준비했고요. await 키워드는 반드시 이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결과를 전달받을 변수를 준비했고요. await 키워드 넣어서 axios.get 합니다. get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URL의 변수 그냥 다 적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건 너무 하드코어잖아요. 하드코딩이잖아요. 두 번째 방법은 물음표 전까지만 주소를 적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를 전개합니다. 이 두 번째 파라미터에 파람스라는 이름으로 이 물음표로 전개되는 이 내용을 이렇게 제이슨으로 구성해 주면은 엑시오스가 알아서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묶어서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이 get.php라고 하는 백엔드가 이 두 개 값이 전달된 더해진 결과를 출력해 줄 거고, 우리는 그걸 받아서 결과값 무다라고 출력을 하는 거죠. 결과값 300이라고 떨어지죠. 요 변수 값을 수정하시면 또 거기에 맞는 결과를 출력할 거예요. 자, 엑시오스를 사용하다 보면은 다른 시스템에 이렇게 AJAX 방식으로 접속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접속하려고 하는 그 대상 시스템이 HTTP 헤더 정보라는 거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이 HTTP 헤더 정보라는 게 뭐냐면은 웹브라우저가 웹페이지에 접속할 때 네트워크 탭으로 놓고서 새로 고침할게요. 이 페이지에 접속한 거죠. 페이로드라는 거는 그 페이지에 전송하는 변수예요. 미리 보기는 소스 내용 미리 보는 거고요. 근데 여기 헤더라는 게 있죠. 이 헤더가 뭐냐면은 웹브라우저하고 웹서버 간에 우리 모르게 주고받는 뒷단으로 주고받는 정보예요. 뭐 대단한 정보는 아니고요. 대체로 이제 접속할 주소, 그 다음에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콘텐츠 종류, 뭐 시스템 버전 정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백엔드 시스템은 웹브라우저가 전달하는 정보 중에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 정보를 통해서 웹브라우저 종류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중에 그 내비게이터라는 객체가 이 정보를 관리하죠. 여기에 억지로 추가적인 정보를 끼워 넣을 수 있거든요. 엑시오스로 접속할 때
여기에 추가적인 정보를 끼겨서 백엔드에 보낼 수가 있는데 대체로 인증 정보 같은 거 전달할 때 여기를 써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샘플로 준비한 이 시스템은 인증 정보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요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든 거예요. 이거 빼도 실행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외부 시스템하고 연동하는데 그 HTTP 헤더라는 거를 전송해라 라고 요구사항이 온다면 요 두 번째 파라미터에 헤더스라고 하는 키를 넣고 key value 이런 식으로 항목들을 추가하시면 헤더 정보로 날아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카카오하고 연동할 때 카카오 인증 정보를 이렇게 보내게 돼 있어요. 요거는 그냥 설명하려고 집어넣은 거지 요 예제랑은 본격적으로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가 응답이 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백엔드한테 변수 보낼 때 백엔드한테 변수 값을 보내야 되면은 이렇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URL을 통해서 전달할 때는요, 모든 변수 값이 말 그대로 URL에 고지곳대로 노출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보안상의 어떤 그 중요한 값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치명타겠죠. 로그인할 때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이렇게 그 URL에 입력돼서 날아간다? 굉장히 치명타예요, 보안해요. 그래서 전송 방식이 포스트라고 하는 방식이 또 있어요. 이 포스트 방식은 변수를 URL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변수 값들을 HTTP 헤더에 포함시켜서 전송해요. 그러면 URL에 노출되지 않으니까 표면적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변수를 전송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송하느냐는 백엔드가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백엔드가 post.php라는 건데 이 포스트 방식 같은 경우는 URL로 변수를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브라우저로 테스트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예제. 이번에는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 전송하는 방법인데요. 추가적인 모듈이 필요해요. 폼 데이터라고 하는 추가 모듈이 필요해요. 이 폼 데이터는 웹 브라우저에는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쓰셔도 되는데요. 백엔드용 노드에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셔야 돼요. 자, 파라미터를 보내기 위해서 new 폼 데이터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어펜드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new 폼 데이터가 실제로 가상의 폼 태그를 만드는 거예요. 원래 get 포스트 방식의 데이터 전송은 HTML 폼 태그가 하는 겁니다. 폼 태그가 어떤 원리로 이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진짜 HTTP 서버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이제 필요한 부속품들 다 준비했으니까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실제로 웹서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폼 태그의 진짜 동작 원리 그리고 get과 post의 차이가 뭔지 직접 구현을 해볼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백엔드 입장에서 이걸 바라볼 거예요. 자, 가상의 폼 태그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인풋 태그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게 인풋 태그의 네임 속성이고 뒤에 있는 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에요. 자, 이거를 axios.post라고 하는 방식으로 백엔드 주소 적고요. 그 다음에 변수를 담고 있는 이 폼 태그 덩어리를 두 번째 파라미터로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헤더에다가 어플리케이션 슬래시 x 따따따 폼 URL 인코디드라는 문자열로 전송 방식을 명시해야 되는데 이게 HTML 폼 태그에는 기본값으로 적용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직접 문자열로 적으려 그러면은 좀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폼 객체에 get headers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요 값이 그냥 리턴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포스트 방식의 전송이 발생을 합니다. 엑시오스를 통해서 다른 백엔드 시스템에 접속할 때 get 방식, 포스트 방식 어떤 방식인지에 따라서 함수가 바뀝니다. 자매품, 풋 방식, 딜리트 방식 하나의 URL에 접속 방식만 바꾸는 거예요. 그럼 백엔드는 접속 방식과 URL을 판단해서 각각 get 같은 경우는 읽기, 포스트 방식 같은 경우는 생성, 저장, create, 풋 방식은 수정, 업데이트, 딜리트 방식은 삭제, 딜리트. 이런 동작을 수행하게끔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걸 만드는 거예요. 백엔드가 하나의 URL로 이렇게 접속 방식에 따라 읽기, 생성, 수정, 삭제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생성이 먼저예요. CRUD라고 부르고요. 이걸 수행하는 시스템을 RESTful이라고 불러요. 이게 모든 백엔드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RESTful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RESTful 시스템 구현할 때 다시 한번 소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요 RESTful을 정의했을 때 접속을 당하는 입장에 되자는 건데, 접속을 당하려면 접속하는 상대방 입장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접속을 해보는 거죠. 이때 get 방식의 경우는 변수가 URL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까 get 방식으로 변수 보내는 거 확인하셨죠? 전 예제에 있었죠? 나머지 포스트, 풋, 딜리트는요 변수 보내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폼 만들어서 이렇게 넣고 헤더 맞춰주고 다 전송 방식이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백엔드가 출력해주는 결과값 받아서 변수에 담고 에러 처리하고 결과 출력합니다. 결과 똑같이 500이라고 나왔죠. 자, 요번 교시의 주 내용은요, async await 방식의 문법, 그리고 JSON 처리할 때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변수다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URL에 접근할 때 변수를 보낼 수 있는데 그 변수를 보내는 방식에 따라서 get, post, put, delete 4가지 방식으로 나눠진다 라는 개념에 대해서 미리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예제가 조금 많았죠. 마찬가지로 요거 그래도 코드가 비슷비슷해서 복사하고 조금만 붙여넣기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요거 이제 9시까지 내용 체크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휴식 필요하신 분은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예제는요, 여태까지는 이제 샘플로 준비된 백엔드만 콜해봤으니까 실제로 상용 외부 시스템을 호출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영화진흥위원회 API라고 검색하면요, 영화진흥위원회 오픈 API라는 게 나옵니다. 누구나 접속해서 데이터 조회 결과를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백엔드를 보통 오픈 API라고 해요. 말이 누구나지 사실은 자기네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한테만 데이터를 줘요. 여기를 타고 들어갈게요.
자, 그럼 먼저 이제 가입하고 로그인은 각자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로그인만 할게요. 그 다음에 키 발급 관리라는 메뉴로 들어가시면 저는 이미 지금 해놓은 게 있거든요. 키 발급받기 버튼을 누르세요. 사용 목적, 관리명, URL 이런 거 적당히 아무렇게나 입력하시면 돼요. 따로 검사 안 해요. 그리고 약관 동의하고 키 발급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생긴 발급키라고 하는 문자열을 생성해 줍니다. 이 문자열을 얘네한테 변수로서 보내서 내가 너네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 이용자다라는 걸 증명을 해줘야 그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발급키를 이제 전달하면 됩니다. 발급받은 키를 메모장에 하나 복사를 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PI 메뉴 밑에 제공 서비스로 들어가 보면은 얘네한테 접근하기 위한 스펙이 있어요. 몇 가지 이제 URL들이 노출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일별 박스 오피스 데이터 가장 첫 번째 항목이에요. 대부분의 그 백엔드 시스템을 레스트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톱 방식은 신경 쓰지도 마세요. 이게 2000년도 초반에 나온 건데 최근 10년 이상 기간 동안 톱 방식 쓰는 거 여기밖에 못 봤어요. 이게 2001년도인가 2002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신경 쓰지도 마시고. 자, 이게 접속해야 될 주소인데 맨 마지막에 확장자 보면은 .xml 혹은 .json. 우리는 JSON 데이터가 필요한 거니까 확장자를 .json으로 바꿀 거예요. get 방식으로 호출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연습했던 방식이네요. 자, 그럼 일단 주소를 하나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 다시 넣고요. 뒷부분의 확장자를 JSON으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이제 외부 API에 대한 이 설명서를 보면은요, 항상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접근 주소, 두 번째는 접속 방식, 요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건데, 요청 인터페이스 혹은 요청 변수 혹은 리퀘스트, 요런 전부 요청한다라는 의미가 있으면은 보통은 프론트에서 백엔드한테 보내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접속하는 쪽에서 접속당하는 측에 보내는 변수예요. 오늘은 우리가 프론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URL에다가 이 변수 값들을 물음표 찍고 보내줘야 돼요. 자, 키, 발급받은 키 값이래요. 문자열이고 필수래요. 타겟 DT, 조회하고자 하는 날짜래요. 연, 월, 일, 8글자 형식으로 보내면 되고요. 필수래요. 나머지 것들은 필수가 아니네요. 보면은요, 결과 행의 개수, 기본값이 10개인데 최대 10개까지밖에 안 되니까 굳이 쓸 필요 없겠죠. 멀티무비 YN, 다양성 영화와 상업 영화를 구분 지을 건데 Y는 다양성, N은 상업, 디폴트는 전체래요. 그냥 다 받자고요. 또 안 쓰고. 네이션, 한국 영화, 외국 영화별로 조회하는 건데 K는 한국, F는 외국, 디폴트 전체. 이것도 안 쓰면 전체 오겠죠. 상영 지역별로 조회하는 거래요. 조회 코드 값이, 지역 코드라는 값인데 이거는 뭐 다른 데서 먼저 조회를 해갖고 나온 결과를 줘야 된대요. 뭐 말이 좀 어렵네요. 근데 이것도 기본값 따로 전달 안 하면은 전체 지역에서 나온다니까 이것도 안 쓰면 되겠죠. 결국은 이거 두 개만 보내면 되겠네.
자, 이 변수 값을 get 방식으로 접근할 때는 브라우저에 직접 넣을 수가 있어요. 물음표 그냥 접속하면은 저 주소에 그냥 접속하면은 유효하지 않은 키값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가 요구하는 키 변수를 먼저 줘요. 발급받은 값으로 여기다가 적용을 해줘요. 이렇게 하고 접속하면 필수 변수가 하나도 없잖아요. 자, 이렇게 키만 주면은 날짜는 필수 항목입니다. 이렇게 에러가 나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날짜 값만 주자고요. and target dt 2022년 11월 23일. 얘네 매뉴얼에서 누락된 설명이요. 당일 날짜 데이터는 제공을 안 해요. 왜냐면은 오늘은 아직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있으니까 집계가 안 되죠. 그래서 하루 전날까지의 데이터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보내면 일별 박스 오피스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되는 이 제이슨 키값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시 보면은 응답 필드에 각 제이슨의 키가 무슨 의미인지가 나옵니다. 이걸 필요한 대로 사용하면 되겠죠. 자, 오늘 예제에서는요, 영화에 대한 제목 그리고 해당 날짜의 관객수 요거 두 개만 출력할게요. 접속이 된다가 중요한 거지 정보가 뭐뭐 있는지는 뭐 부가적인 거니까요. 자, 그래서 변수 전달하는 방법이 확인이 되면은 이제 연동 구성을 하죠. 자, 엑시오스랑 로고 갖고 오고요. 코드 다 똑같아요. 자, await 걸고 엑시오스.get 한 다음에 접속 주소 지정합니다. get 방식의 파라미터니까 두 번째 파라미터에 파람스라고 해놓고 값 보내면 되죠. 이 키값을 여러분들 각자 발급받아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게 대부분의 이런 오픈 API는요 1일 접속 제한이 있어요. 영화진흥원 같은 경우 하루에 3,000번 접속인가 그러면 접속이 차단돼요. 다 공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 맵 같은 거 연동하면 하루 2만 번인가 20만 번인가 페이지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차단돼요. 네이버 맵은요. 네이버 맵은 유료화된 지 오래됐어요. 구글 맵도 유료화된 지 오래됐고요. 물론 하루에 일정 횟수까지는 무료인데 일정 횟수를 지나가면은 이제 카드에서 과금이 됩니다. 구글 맵하고 네이버 맵은요. 그래서 구글 맵하고 네이버 맵은 연동할 때 이렇게 또 키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내 신용카드 정보를 넣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구글 같은 경우는 해외 결제가 되는 비자하고 마스터카드밖에 연결을 안 해주기 때문에 수험 예제로 요즘은 구글 API는 연동을 못해요. 왜냐면 수강하러 오신 분들한테 자, 다 같이 신용카드 꺼내시고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 연동은 수험 예제로 절대 못 다루고 보통 이렇게 좀 무료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동이 되면은 리스폰스.데이터가 데이터가 제이슨 전문이었죠. 한번 제이슨 전문을 로그에 출력을 해봤어요. 제이슨.strangify는 얘는 제이슨 데이터를 문자열로 바꿔주죠. 로그로 출력하려고 문자열로 바꿨습니다. 자, 미리 준비한 제이슨 변수에 준비합니다. 에러 나면은 에러 처리는 그냥 우리 하던 코드 그대로 잡아주면 되고요. 자, 별 문제가 없다면 제이슨 데이터가 웹브라우저에 표시되는 데이터 전체잖아요. 자, 요 전체가 제이슨인 거죠. 이 전체가요. 여기에 박스 오피스 리절트 하나, 둘, 세 개 정보가 있죠. 그 중에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스트 얘가 배열이니까 이걸로 반복 돌아요. 그럼 첫 번째 파라미터 콜백의 첫 번째 파라미터가 제이슨 하나니까
여기서 아이템.movie nm 영화 제목 그 다음에 관람 객수 이렇게 출력을 시키면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럼 제이슨 전문 출력되고 그 밑에 쭉 보시면은 이렇게 정제된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오늘 예제 여기까지인데 오늘 예제들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냐면, 자, 오늘 수업 예제 결론입니다. 필수로 끝났고, 자, 일단은 뭐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HTML, CSS를 거쳐서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코딩 그리고 뭐 리액트를 경험해 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AJAX로 연동하는 프론트의 기본적인 그 준비 단계까지는 거치셨다라고 제가 전제하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프론트 개발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이 AJAX인데, 프론트 단계에서는요, HTML이건 리액트건 뭐 하건 가네요. 백엔드랑 뭔가 AJAX로 연동을 한다는 게, AJAX로 연동을 하기 위해서 URL을 접속하고 JSON을 받아오는데, 이 백엔드라고 하는 실체가 명확히 그려지지 않으니까 뭔가 미지의 대상과 연동하는 느낌이 들어요. 백엔드라는 게 명확한 개념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전부 이 실체를 알려고 오셨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이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단계지만 그래도 노드로 만든 프로그래밍이겠거니 라는 거 정도는 예상이 되죠. 백엔드라고 하는 거는 외부로부터 접속을 당해서 어떤 처리 가공 루틴을 거쳐서 결과를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결국은. 뭐 얘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동도 하고 나중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오늘 이 접속 방식에 get, post 두 가지를 해봤고 put, delete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AJAX로 연동하는 이게 기존 자바스크립트는요, XML HTTP 리퀘스트 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을 하지만 사실 이게 프론트엔드 백엔드의 개념이 아니라요, 훨씬 더 옛날부터 클라이언트와 서버라는 개념으로 존재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이걸 되게 늦게 시작한 거예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통신이라는 이름으로 옛날부터 했어요. AJAX 이전에도 채팅은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제품군 비주얼 베이직이라던가 C샵이라던가 비주얼 C++ 이런 애들은요, 이거랑 똑같은 기술을 지금은 좀 다른 걸로 바뀌었을 것 같기도 한데 MS XML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로 씁니다. 얘는 되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자바 계열은요, 자바로 만든 프로그램 언어는 HTTP 클라이언트 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이 똑같은 기능을 구현을 합니다. MS에서 만든 기능을 쓰는 시절은 2000년대 초반이에요. 일반 PC에 설치하는 어플들. 자바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자바로 이제 이렇게 연동을 할 때는 안드로이드. 또 있어요.
오브젝티브 C 혹은 스위프트, 이건 제가 전문적으로 다루는 언어가 아니라서 컴포넌트 이름까지는 모르겠는데 얘네도 똑같이 연동을 해요. 이렇게 하면 iOS. 우리가 백엔드라는 걸 만들면 우리한테 접속할 수 있는 형태는 되게 많아요. 다 똑같은 원리를 써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르니까 사용되는 기술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원리는 다 똑같아요. 자바스크립트하고 되게 나중에 시작했어요. 이게 되고 나서 그래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그래도 좀 프로그래밍 다워졌는데 라고 좀 껴주기 시작한 거지. 사실 2010년도 이전에 어디 가서 자바스크립트 한다 그러면 쪽팔렸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로 쳐주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개발 처음 시작할 땐 진짜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2001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때 자바스크립트 한다 그러면 되게 무시했어요. 왜냐면 그때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디자이너들만 다루는 언어, 그렇게 취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되게 많이 발전을 해서 자바스크립트가 얘네들이 옛날부터 하던 거 이제 다 따라잡은 거죠. 그러고 났더니 써먹을 때가 되게 많아진 거예요. 어쨌건 백엔드를 만들면 오늘 배운 원리를 통해서 우리한테 접속할 수 있는 대상들은 되게 다양해집니다. 꼭 프론트엔드만 접속하는 게 아니에요.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그 엔드 유저의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치면은 스마트폰용 앱도 프론트엔드의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백엔드 시스템은요, 이것도 요즘에서야 지금 우리가 노드로 만드는 걸 보고 있지만 이 백엔드라고 하는 이 웹 프로그래밍 영역도 옛날부터 있던 거잖아요. 옛날에 ASP, PHP, JSP 얘네가 3대장이었죠. 거기에 노드가 좀 낀 거잖아요. 사실 노드뿐만 아니라 노드 자바스크립트, 노드뿐만 아니라 파이썬도 끼죠. 디장고나 플라스크라고 하는 언어도 있습니다. 플라스크는 진짜 사기템이에요. 코드가 어마어마하게 짧아요. 아무튼 ASP는요 마이크로소프트 거니까 MS XML을 써요. 물론 지금 ASP 쓰는데 거의 없습니다. PHP는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는데 CURL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똑같은 기능을 구현하고요. JSP는 자바 계열이니까 마찬가지로 읽었습니다. 노드.js 오늘 봤죠? HTTP를 씁니다. 이걸 가공한 게 엑시오스고요. 파이썬 얘도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뭐 쓰는 게 있기는 해요. 파이썬도 오픈 API 연동 예제 분명히 하니까요. 그러면 비록 백엔드지만 이러한 기술을 쓰면은 얘네들도 다른 백엔드에 접속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어디엔가 존재하는 제3의 백엔드에 접속할 수 있다가 됩니다. 말 되나요? 꼭 하나에만 접속하라는 법 없죠. URL 여러 개 해서 접속할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반복문 돌리면 동시 접속도 될 거예요. 그렇죠? 꼭 하나에만 접속하라는 법 없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저마다 이 중에 하나의 백엔드로 만들었을 텐데 얘네라고 어디엔가 접속하지 말란 법이 없죠. 오늘 배운 내용이 프론트엔드를 벗어나서 그냥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인지하시면 요만큼만 바라보던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시각에서 네트워킹을 바라보는 아키텍처로 시야가 넓어져요. 지금 보시는 게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기본 아키텍처예요. 대부분은 요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것만 얘기해요. 오늘 우리도 요것만 얘기했죠. 접속 어떻게 하는지, 요 왔다 갔다 하는 요 기술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사실 요 기술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코드 많아요. 제가 제시해드린 코드보다 더 잘 정제된 좋은 코드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렇게 시스템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은요, 인터넷 문서나 유튜브가 얘기를 해주진 않아요. 이런 거는 직접 수업 들으셔야만 가능해요. 오늘 수업은요, 시각을 단지 여기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여러분들이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일부가 될 수 있다 라는 거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내가 만든 웹사이트에서 글을 작성하면요, 그 글은 우리 백엔드에 접속해서 일단 우리 자체 데이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기타 다른 네트워크로 전송을 합니다. 이게 이해되시면은 이제 백엔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실 준비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50분까지 실습 하시고요. 50분 이후에 퇴실 하시면 되고요. 이제 필요한 이야기를 다 했으니까 다음 시간부터 웹서버 구축 시작하겠습니다. 자, 녹화 이제 끌게요.